조선왕의 의복,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과 검소함. 왕이 견뎌야 했던 옷의 무게. 조선왕의 옷차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화려한 골룡포와 익선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면복은 조선왕이 종묘제례나 국가대사를 치를 때 입는 최고 예복이었습니다. 이 옷을 완전히 갖춰 입으려면 무려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맨 안쪽에 네이부터 시작해서 바지와 저고리, 중단, 상, 패슬, 그리고 구장 문양이 새겨진 곰복, 대대, 마지막으로 패대와 수까지. 특히 면류관의 무게만 해도 약 2kg에 달했습니다. 2kg이라는 무게가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을 머리에 쓰고 몇 시간 동안 제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면류관 앞뒤로 늘어뜨린 구슬 장식인 면류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태종 3년 1403년 명나라로부터 구류면 구장복을 처음 사여받았을 때의 기록을 보면 이 복장의 위험은 대단했지만 동시에 착용자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26년 1444년 기록에는 익선관 골룡포 옥대, 그 밑에 다포첨리를 받쳐 입고 그 아래에 우리 고유의 바지저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상 집무복인 골룡포조차도 최소 5에서 6겹을 겹쳐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왕비의 의복 목숨을 건 치장. 그런데 왕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비의 의복은 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왕비가 가래 때 입는 저기를 완전히 착용하려면 무려 12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라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속바지, 속치마, 저고리, 대란치마, 너른바지, 당이, 원삼, 대대, 옥대, 패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를 입습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렸고 혼자서는 입을 수 없어 여러 상궁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머리 장식이었습니다. 가채라 불리는 이 머리 장식은 조선 후기 왕비와 양반 부녀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선 성종 때 가채의 높이는 이미 30cm에 달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최고가 가채는 무려 800냥, 당시 기와집 둘레지 세 채나 노비 수십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채의 무게 때문에 어린 여성들이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전합니다. 요즘 어느 한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 가채를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일어서다가 다리에 눌려서 목뼈가 부러졌다. 또 다른 기록에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던 어린 새색시가 목을 숙이다 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착용했던 가채의 무게는 3.85kg에 달했습니다. 왕의 면류관보다 거의 2배 무거운 장식을 하루 종일 머리에 이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왕비가 가채를 쓸 때는 여러 궁녀가 부축해야 했고 착용 후에도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현대 사극에서도 출연진들이 가채로 인한 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목 디스크를 겪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가채의 3분의 1 정도 무게를 가진 인조 가채로 대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채 쓰는 역할을 꺼리는 여배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300년 전 조선의 왕비와 양반 부녀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현대인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1922년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가 순종 황제를 아련할 때 착용했던 저기와 봉황 비녀가 현재까지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유물들을 보면 당시 왕실 의복의 화려함과 동시에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 왕도 피할 수 없었다. 무거운 옷도 문제였지만 계절의 변화는 왕과 왕비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여름철, 특히 삼복더위는 왕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름은 음력 4월부터 6월까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린 때는 5, 6월이었습니다. 삼복은 겨울 동장군도 견디지 못하고 3번이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왕은 여름에도 골룡포를 입어야 했습니다.
비록 여름용 골룡포는 얇은 비단인 사로 만들었지만 그 아래 입는 속옷층, 저고리 바지, 첩리를 생각하면 최소 5겹은 입어야 했습니다.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이런 옷차림으로 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왕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계곡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삼복더위에는 만백성을 위해 종묘의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이때는 면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약 2kg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8단계의 옷을 겹겹이 입고 무더운 여름날 제례를 진행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침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침전은 처마가 길어 햇볕을 가리기에는 적합했지만 햇볕이 건물 안까지 비치지 않아 더위와 장마가 겹치면 습기가 심하게 찼습니다. 침전 안이 어둡고 눅눅해지면 벌레가 꼬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여름에 왕의 침전에 뱀이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왕은 무더운 시기에 햇볕이 잘 드는 건물로 옮겨 지냈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루는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 통풍이 잘 되어 피서에 적합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자연산수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더욱 시원했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736년 7월 2일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신시의 흥정당에서 소대를 하고 있었다. 사관이 책을 한창 강독하고 있을 때 임금이 날씨가 이처럼 더우니 마시도록 하라고 한다. 내시가 쟁반에다 제오탕이 담긴 큰 사발을 하나 받쳐 들고 와서 곁에다 작은 그릇 3개를 놓았다. 승지 이하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제오탕을 따라서 마셨다. 제오탕은 꿀과 오매육 100단양, 축사인, 초과 등을 배합해 중탕한 뒤 항아리에 담아두고 냉수에 타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갈증과 여름 더위로 인한 열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자신만 시원한 음료를 마시지 않고 신하들에게도 나눠주어 함께 더위를 이겨내려 했던 것입니다. 왕실에서는 겨울에 한강에 얼음을 떠서 동빙고와 서빙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에 사용했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종묘제사를 위한 것이었고 서빙고의 얼음은 왕과 신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얼음 하사는 4월부터 시작해 서리가 내리는 8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수박은 매일 1개씩, 참외는 2개씩 수라상에 올렸는데 이것을 시원한 얼음물에 담갔다가 먹으면 최고의 피서 음식이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 얼어붙은 금속관. 여름의 더위가 고통이었다면 겨울의 추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겨울철 골룡포는 두꺼운 비단인 단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솜을 넣은 누비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바지, 저고리, 첩리, 다포, 골룡포까지 모두 솜을 넣은 겹옷으로 입으면 그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대례 때였습니다. 동지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면복을 입어야 했는데 면복은 여름용과 겨울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면복의 구조상 솜을 넣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종묘 제례를 지내는 왕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면류관은 2kg의 무게를 가진 금속 장식이었습니다. 한겨울 금속은 더욱 차가워져 머리에 냉기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야외에서 제례를 진행하는 동안 왕이 견뎌야 했던 추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검소함을 선택한 왕들. 이런 계절의 고통, 무거운 옷의 부담, 그리고 백성들의 진상 부담을 생각한 일부 왕들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검소함이었습니다. 정조는 특히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정조실록의 대왕대비전 행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금상이 검소하여 골룡포를 제외하고는 무명옷을 즐겨 입고 여름철 옷은 자주 빨아서 해지기 쉬운데 그냥 입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복인 골룡포는 어쩔 수 없이 입되 그 외에는 일반 백성들이 입는 무명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름철 옷 이야기입니다. 비단옷은 세탁이 어렵지만 정조는 세탁이 가능한 명주와 모시로 옷을 지어 입기를 선호했습니다. 자주 빨다 보니 옷이 해지기 쉬웠지만 정조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입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왕실의 의복은 모두 백성들이 진상하는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라색 염료인 자초는 근당 쌀 58말,
빨간색 염료인 홍화는 근당 쌀 11마리나 했습니다. 정조는 이런 고가의 재료로 옷을 자주 만들면 백성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조 역시 검소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실록에는 영조가 원유관복까지 세탁해서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유관복은 왕이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입는 조복으로 강사포라는 붉은색 비단옷입니다. 이런 고급 비단옷을 세탁해 입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옷이 해지더라도 수선하여 다시 입었던 것입니다. 왕이 기운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왕실의 권위보다 절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중종 역시 영조, 정조와 마찬가지로 법복을 제외하고는 못이나 명주로 지어 세탁이 가능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의 진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애민 정신이었습니다. 반대의 극단, 연산군과 장녹수의 사치. 검소한 왕들이 있었던 반면 정반대의 극단을 보여준 왕도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여색을 밝혀 자신이 총애하는 장녹수와 수많은 기생들에게 줄 옷과 옷감을 드리라는 명령을 수시로 내렸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김효손을 사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효손은 바로 장녹수의 형부였습니다. 장녹수에 대한 기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의 간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수건으로 봉하고 나중에는 수경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수한 금, 은, 주옥, 노비, 전택을 하사했습니다. 1504년에는 장녹수의 집 주변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선공감으로 하여금 새로 단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젖먹이를 대하듯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를 대하듯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으니 심지어 연산군의 아명이 백돌이었는데 장녹수는 왕을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백돌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신하들 앞에서도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했던 것입니다. 상의원, 왕실 의복을 책임지다. 이 모든 왕실 의복을 책임진 곳이 바로 상의원이었습니다. 상의원은 단순히 옷만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복식일체를 관장하며 재물과 보화를 관리하고 제조하고 공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조 소속에 관하였습니다. 상의원에는 무려 597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능라장 105명, 초립장 6명, 입장 2명, 사모장 4명, 양태장 2명, 도다익장 2명, 다회장 4명, 망건장 4명, 모자장 2명, 도련장 2명, 성장 10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의원의 핵심은 침선비들이었습니다. 침선비는 7, 8세의 나인 중에서 손재주가 야무지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여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받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그들은 평생을 바늘과 함께 살았습니다. 침선비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아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용보를 수놓을 때는 금실을 사용해야 했는데 금실은 일반 실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수를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심하면 책임을 물어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선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상방기생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평소에는 바느질을 하다가도 궁중 연회가 열리면 춤과 노래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침선비들은 바느질 솜씨만큼이나 가무에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연산군 시대, 상의원의 비극. 상의원이 가장 바빴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 시대였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 기생들을 위해 화려한 옷을 끊임없이 주문했고 상의원의 침선비들은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치가 결국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상방기생들을 위해 연회를 자주 열면서 침선비들은 옷을 만드는 일과 연회에서 춤과 노래를 하는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바늘을 들고 밤에는 춤을 추는 이중고를 겪었던 것입니다. 장녹수의 몰락과 백성의 분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장녹수는 군기시 앞 오늘날의 서울시청 광장 부근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그 자리에 버려졌고 분노한 군중들이 장녹수와 또 다른 후궁 전비의 시신에 돌을 던지며 나라의 고열이 모두 여기로 빨려 들어갔다. 라고 외쳤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던진 돌에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단순히 장녹수 개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 그 옷을 만들기 위해 진상해야 했던 비단과 염료, 밤낮 없이 바늘에 찔리며 일해야 했던 침선비들의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상의원이 남긴 유산. 연산군 시대의 사치와 방탕은 상의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의복기술은 후대에 큰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연산군이 요구했던 화려하고 정교한 자수 기법, 금실을 다루는 기술, 복잡한 문양을 구현하는 능력은 모두 침선비들의 희생 위에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영조 23년 1747년 상의원은 상방정례를 편찬하여 왕실 복식에 관한 일정한 제도를 정립했습니다. 이것은 연산군 이후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던 복식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화려한 왕실 의복들, 정교한 용복, 아름다운 저기는 모두 상의원 침선비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작품들입니다.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끊이지 않았던 그들, 잘못하면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바늘을 들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 왕실의 의복 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검소함의 진정한 의미. 검소한 왕들은 이런 침선비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무명옷을 입었고 영조는 옷을 세탁해 입었으며 순조는 해진 옷을 수선해 입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채의 무게에 목뼈가 부러진 어린 여성들, 삼복더위에도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제례를 치러야 했던 왕들의 고통, 한겨울 얼어붙은 금속관을 머리에 써야 했던 왕들의 추위,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끊이지 않았던 침선비들, 그리고 비싼 비단과 염료를 진상해야 했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의복 뒤에는 화려함만이 아니라 견뎌야 했던 육체적 고통, 목숨까지 앗아간 사치, 밤낮 없이 바늘을 든 손, 그리고 검소함으로 백성을 생각했던 왕들의 애민정신이 함께 있었습니다.